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희장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어 일요일인데 여러분들과 또 일요일 아침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일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요일 참 일요일은 아침이 좋아 새벽이 좋지 않나요?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못 나와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그러지 말고 옷 좀 따뜻하게 입고 한번 나가서 산책을 해보세요. 이 산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느낌을 많이 가질 겁니다. 자기 자신을 또 생각해보고 한번 또 다른 일들도 한번 고민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야. 보내다 보면은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겁니다. 전회장 한번 믿고 한번 부지런 해보세요. 제가 어제 그 찐팬 모임에서 얘기했지만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나름대로 자기 관련된 일도 하면서 사색도 하고 어떤 분은 기도도 하고 다양한 분들이 많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천회장은 하루에 빡세게 일을 합니다.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닌 것 같아요? 저 하루도 안 쉬고 지금까지 달려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될 거예요. 뭐든 잘 될 거니까 하여튼 천회장과 함께 오래오래 같이 이렇게 투자도 하면서 동반자로서 삼성전자 전우로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저는 이 사랑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랑. 이 사랑에 빠져야지 뭐든지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 사랑에 빠지자. 그럼 그런 대화법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대화법이 필요한 거야. 뉴욕 주립대학의 그 아서 아론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이게 있어요. 낯선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문에. 재밌죠? 낯선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질문. 거기에 보면은 이 질문들을 주고받으면 약 40%에 가까운 사람이 이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된답니다. 이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은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도대체 어떤 질문이겠죠? 일반적인 대화를 나눈 사람보다도 이 질문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38%나 높은 친밀도를 기록했대요. 심지어는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끼리 결혼까지 한 커플도 있대. 결혼까지 한 커플도 나왔다. 상당히 끌리죠? 어떤 질문인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 가까워지고 싶다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한번 제가 말하는 것을 잘 기억했다가 한번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랑의 감정이 또 싹 들 수가 있어. 한번 해보는 거야. 첫 번째, 이 세상 누구와도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다면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유명해지고 싶은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유명해지고 싶은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세 번째, 전화를 걸기 전에 할 말을 한번 연습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에게 완벽한 날은 어떤 날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혹은 남을 위해서 노래해 본 적이 있는가. 갑자기 노래 딱 생각나네. 천혜장 노래를 좋아하는데 노래는 겁나게 못 불러요. 어제 갑자기 노래방 갔어야 하는데 못 가서 미안합니다. 다음에 노래방 데리고 갈게요. 여섯 번째는 그 90살까지 살 수 있고 남은 60년을 그 30살의 마음 또는 30살의 몸으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일곱 번째,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당신과 여러분이 공통점 세 가지를 한번 말해 보세요. 아홉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열 번째는 어린 시절에서 하나를 바꾼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째는 당신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가능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해 달라. 그리고 12번째, 내일 아침 새로운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은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13번째는 당신,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14번째는 오랫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지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15번째,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6번째는 친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17번째, 가장 소중한 기억은 또 무엇이냐. 18번째는 가장 끔찍했던 기억은 또 무엇이고, 19번째, 1년 뒤 갑자기 죽을 거라는 걸 알면은 지금의 삶을 바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20번째는 친구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이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21번째, 상대방의 여러분의 장점 5가지를 서로 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22번째, 가장 최근에 다른 사람 앞에서 울었던 적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요. 얘기도 해보고, 23번째, 농담으로라도 말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도 한번 고민해보고요. 24번째,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의 죽음이 가장 슬펐던 것인지, 그리고 25번째, 서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한번 조언을 구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자꾸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 사랑이 싹 틀 것 같아. 아닌가? 싹 트지 않고 스트레스 받아요. 한번 또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삼성전자가 그 해외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QD OLED TV를 출시할 TV를 갖췄습니다. 이 회사가 국내 시장에 OLED TV를 선보인 건 10년 만인데, 올해로 LG OLED TV 출시 10주년을 맞은 LG전자랑 국내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한판 대결이 예상됩니다. 전자학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최근 국립전파연구원에 77인치짜리 QD OLED TV 그 전파 인증 적합성 평가 적합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해당 절차는 제조사가 전자제품이 국내에 출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인데, 해당 제품은 삼성의 QD OLED TV 중 크기가 가장 큰 제품이고, 업계에서는 75인치형 이상 TV를 초대형 TV로 분류해요. 지난달 열린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가 있어 CES 2023, 여기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서 대화면과 압도적인 화질로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제품은 최근에 미국에서 사전 예약에 돌입한 상태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래요. 삼성전자의 그 77인치짜리 그 QD OLED TV 출시는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OLED TV 시장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삼성은 오는 21일부터 온라인몰 그 삼성닷컴에서 또 다른 OLED TV 모델인 55인치형, 65인치형의 사전 주문을 받고, 삼성은 2014년 처음으로 55인치형 OLED TV를 국내 시장에 선보인 이후에 수익성 문제로 철수를 했어요. 삼성은 자사 프리미엄 TV LCD 기반인 네오 QLED죠. 이 TV에 주력하는 마케팅을 펼쳐왔는데, 전체 시장 규모는 작지만은 여러 의미로 상징성이 큰 국내 시장에 삼성 OLED TV 출시를 꺼려왔던 것도 이러한 이유고, 실제로 이번에 국내에서 사전 판매에 돌입한 55, 65인치 QD OLED TV의 경우 중남미나 오세아니아, 동남아 등 일부 국가에선 지난해 3월부터 이제 출시된 제품입니다. 다만 TV 시장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카드로요, OLED 그 TV가 주목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안정적으로 QD OLED TV를 생산할 수 있도록 패널 수율이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3D는 지난해 말 기준 QD OLED 생산 수율을 양산 1년 만에 90%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졌고, 삼성 역시 QD OLED TV 출하량 전망치를 당초 100만 대에서 130만 대로 상향한 것 같아요. 이렇게 QD OLED TV는 같은 그 OLED TV이긴 하지만 LG전자의 OLED TV와는 구조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QD OLED는 퀀텀 닷을 내재한 백라이트가 없는 자발광 디스플레이예요. 그 발광원으로 청색원을 쓰는데, 이 정록청에 그 QD 발광층을 더한 구조고, 반면에 LG는 백색 O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LG 디스플레이 그 WOLED 패널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 QD OLED TV가 출시되면은 LG전자와 맞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OLED TV 시장은 2013년부터 처음 제품을 내놓은 LG전자가 독점하고 있는데, 전 세계 판매되는 OLED TV 가운데 LG의 점유율이 그 수량 기준 60%에 육박하는가 봐요. 반면 삼성이 지난해 글로벌 OLED TV 시장에서 점유율은 5에서 6% 내외였고,
업계는 이제 삼성이 QD OLED TV 사업을 확대하면서 추후 LG 디스플레이와 협업이 이루어질지에도 주목하고 있고, 이 패널 생산량의 경우 대형 시장에 본격 진입한 지 한 1년에 된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10년간 대형 OLED에 집중한 LG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이다. 그럽니다. 압도적이다. 그래서 한종희 부회장이 CES 2023에서 간담회에서 LG 디스플레이 협업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겨뤄볼 만합니다. 삼성전자 이 분야에서 한번 LG전자 따라잡고 한번 이겨냈으면 좋겠고, 삼성이 이제 고간에 쌓아오던 이제 100조 원 이상의 현금으로 이제 공격적인 M&A, 이 M&A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삼성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뭔가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뭐 그런 지적도 있어요. 금감원의 그 전자공시 시스템 보면은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지난해 말 기준 104조 8,900억이야. 그 차입금을 포함해서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 포함하면은 삼성이 M&A 투입할 수 있는 자산은 최대 20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조 정도 좀 넘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실탄이 충분하다. 삼성전자가 조만간 대형 M&A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 몇 년간 이렇다 할 M&A가 없었던 데다 이제 삼성의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실제 한종희 부회장이 1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가진 전시회 CES 2023 기자간담회에 M&A 관련해 가지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밝혔어요. 이미 삼성은 M&A 전담팀을 꾸리는 등 추가 투자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였는데, 실제 삼성은 지난해 4월 한종희 부회장 직속으로 신사업 전담 그 TF 조직을 꾸리고요. 또 글로벌 반도체 M&A 전문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그 마코 치사리를 반도체 혁신 그 센터장으로 영업을 했어. 그래가지고 M&A 준비에 상당한 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일각에서도 삼성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이 거론되던데, 이게 반도체 분야의 경우 보니까 글로벌 2위죠. 후공정 그 패키징 기업이 있어요. 미국의 앵커 테크놀로지인데 이게 유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테크놀로지. 이렇게 반도체 성능과 효율성과 직결되는 후공정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앵커 테크놀로지를 인수를 고민하고 있다. 그런 분석이 있는데, 특히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서 이 후공정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점이 이게 좀 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 로봇하고 인공지능, 전장 등 미래 사업 분야에서도 M&A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요. 그 삼성은 현재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실제 삼성은 연초에 협동 로봇 개발업체 레인보우틱스 3자 배정 유장 등재 참여해가지고 총 590억을 신규 투자한 바 있다 합니다. 갑자기 레인보우틱스가 생각나니까 우리 모 언니께서 레인보우를 샀다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짭짤하게 수익을 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했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수익을 냈으니까. 하지만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너무 또 고점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장 분야 역시 이재용 회장이 이제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제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2017년 이재용 회장 주도로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했잖아요. 그 전장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현재 지배적이고, 삼성은 원자재 값과 물류비 상승, 고물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70%를 전 책임지던 반도체 업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당분간은 역성장을 이어갈 거라고 하죠. 실제 삼성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69% 급감을 했고, 매출은 70조 4,600억 정도 되고 같은 기간 대비 8% 줄었어요. 이에 따라서 삼성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43조 3,700원 정도 돼서 16% 감소했고, 매출은 302조 한 2,3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8% 늘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좀 바닥 칠 때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매번 오를 수 있나? 주가라는 게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쫄지 마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가는 거야. 묵묵히. 또 이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번 달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제 중국 공장 운영에 대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정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이 있어.
여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절차 등을 이달 하순 발표할 계획이라 합니다. 하순에 발표할 것 같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 이 확대와 함께 가드레일 이 조항을 담고 있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공제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향후 이제 10년간이죠. 10년간 그 중국 등 우려 국가의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추가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라는 것 같아요. 그 삼성과 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그 가드레일 조항 확정을 앞두고 이제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 최우선 목표는 미국의 반도체와 그 과학법의 그 우려국 투자 금지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1년간 유예를 받았던 것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현재 기대하고 있다고 하죠. 지난해 8월 공표된 미국의 칩스법은 미국 내 산업 부흥과 기술패권 경쟁 승리를 목표로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신증설 그리고 장비 현대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특히 반도체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을 포함해서 우려국의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 가드레일 조항이 있어요. 가드레일 조항.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 받으면은 이제 중국에는 알짤없이 못하는 겁니다. 투자를 못하는 거야. 하여튼 미국은 물론이고 아주 중국에도 생산 시설을 두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로는 아주 난감한 거예요. 초난감이지, 초난감. 아주 골 때리는 겁니다. 하여튼 미국 정부는 이 반도체법의 중국에 대한 투자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이달 중 세부 지침을 확정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난처합니다. 이 사진은 삼성전자가 건설 중인 미국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이에요. 지금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는 미국의 반도체 공정을 이제 증설하거나 신규 설립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반도체법의 혜택을 기대를 했어요. 삼성은 현재 텍사스 오스틴의 파운드리 공장 운영하죠. 현재 운영 중인 공장 인근인 텍사스의 그 테일러에는 신규 공장을 증설하다. 신규 공장을 지금 증설 중에 있고 삼성은 앞으로 20년간 미국 텍사스주의 반도체 공장 11곳을 예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 보도도 있어요. 하이닉스는 한 15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첨단 패키징 제조 그리고 반도체 관련 연구 개발에 투자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올해 중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위한 용지, 부지를 선정할 것 같아요. 해당 공장은 한 25년에서 26년 양산을 시작하고 직원 한 1000여 명을 고용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있네요. 그래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지난해 바이든 그 미국 대통령과 이거 화상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한 220억 달러 규모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지원금을 풀면서 이 같은 투자 계획을 환영하는 거죠. 하지만 가드레일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야. 이 중국 공장은 사실상 운영이 어렵게 되는 거지. 그럼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조차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대중반도체 압박이 본격화된 지난해 이후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중국의 현지 공장 운영에 고심을 거듭하더라고요. 삼성은 지난해 3월이죠. 30조 원 투자해가지고 시안 2공장 양산을 시작했는데 향후 지속적인 시설 업그레이드가 가능할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준 부사장도 지난달 31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 시안 공장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죠. 이미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우시죠. 우시 그 디램 공장에 이제 극자 예산 EUV 이 장비 반입을 추진하면서 미세 공정 투자를 예고했던 하이닉스. 이 하이닉스는 이 같은 계획을 보류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입니다. 참 힘듭니다. 힘들어. 더 투자하고 돈 벌어먹기 힘들다. 어쩔 수 없어. 남의 돈 먹기가 쉽습니까? 돈 벌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골 때리는 나라야. 이게 바이든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이게 완전 깡패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합법적인 깡패짓인지 모르겠지만은 지들 못 때려잖아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떻게 양쪽이 다 잘해서 돈 벌면 장땡인데 아예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뭐 중국 시장을 또 우습게 볼 수도 없잖아요. 워낙 그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을 놓친다. 과연 놓치면은 뭐 삼성한테 도움이 될까요? 또 그때 미국 시장 놓칠 수도 없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그거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일단은 우리 뭐 경제인들, 경영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도 있겠지만은 우리 정치인들, 대통령, 정부가 또 나서서 좀 해야 돼요. 가만히 바보같이 있는 게 아니라 적극 나서야겠죠.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헌신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겁고 희망차고 재미있고 행복한 그런 일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뭔가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